1958년 아이젠하워 정부는 레바논의 친미 정부가 혁명으로 무너지는 사태를 확실히 방지하고 석유가 풍부한 그 지역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수천 명의 해병대를 연지로 파병했다. 가능한 한 언제든지 혁명적인 정부,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반유나이티드사 정부든 혁명적인 정부를 저지하거나 전복시킨다는 민주당, 공화당, 자유주의, 보수주의 합의는 1961년에 쿠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플로리다에서 150km 떨어진 이 작은 섬은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반란군들이 혁명을 일으켜 미국이 지원하는 독재자 포렌시오 바티스타가 무너진 상태였다. 쿠바 혁명은 미국 기업계의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설린 정책으로 쿠바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허용한 플레이트 수정안이 폐지된 뒤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쿠바 관타나모의 해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쿠바 경제에 대한 미국 기업계의 지배도 계속되고 있었다. 쿠바의 공익설비, 광산, 목장, 정유소의 80에서 100%, 제당 산업의 40%, 공공철도의 50%를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피델 카스트로는 1953년에 산티아고에 있는 병영을 습격하는 데 실패한 뒤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다. 1953. 피델 카스트로. 감옥에서 나온 카스트로는 멕시코로가 아르헨티나의 혁명가 체게바라를 만났고 1956년에 쿠바로 돌아왔다. 카스트로는 보잘것없는 병력을 이끌고 아르헨티나의 카스트로는 보잘것없는 병력을 이끌고 밀림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바티스타의 군대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점점 더 많은 민중의 지지를 확보했고 그 뒤 산악 지역에서 나와 전국을 누비면서 아바나를 향해 나아갔다. 바티스타 정부는 1959년 새해 첫날에 붕괴됐다. 권력을 장악한 카스트로는 전국적인 교육, 주택 체계와 땅 없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정부는 유나이티드 첨가회사를 비롯한 세 개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100만 에이커가 넘는 토지를 몰수했다. 쿠바는 이런 계획을 추진할 자금이 필요했고 미국은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국제통화기금은 쿠바가 안정화 조건, 쿠바가 보기에는 이미 시작된 혁명적 계획을 손상시키는 내용이었다. 안정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자금을 대부하려 하지 않았다. 쿠바가 소련과 무역협정을 조인하자 미국인 소유의 쿠바 석유회사들은 소련에서 수입된 원유의 정제를 거부했다. 카스트로는 이 회사들을 몰수했다. 미국은 쿠바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쿠바산 설탕 수입을 대폭 삭감했고 소련은 즉시 미국이 사려고 하지 않는 70만 톤의 설탕을 전량 구입하는 데 동의했다. 쿠바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설린 정책은 적용되지 않았다. 1960년 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장래의 쿠바를 침공하기 위해 중앙정보국이 과테말라에 있는 반 카스트로 쿠바 망명자들을 무장 훈련시키도록 비밀리에 승인했다. 1961년에 케네디가 집권했을 때 중앙정보국은 이미 1,400명의 망명자들에 대한 무장과 훈련을 완료한 상태였다. 케네디는 계획을 계속 추진했고 61년 4월 17일 중앙정보국이 훈련시킨 병력이 일부 미국인도 참여한 가운데 아바나에서 150km 떨어진 쿠바 남쪽 해안의 피그스만에 상륙했다. 그들은 카스트로에 대항하는 총봉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봉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카스트로의 군대는 3일 만에 중앙정보국 병력을 괴멸시켰다. 피그스만 사태 전체는 위선과 거짓을 동반했다. 이 침공은 미국이 조인한 조약인 미주 국가기구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트루먼이 말한 법의 지배가 생각난다. 헌장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도 다른 나라의 대내외 문제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또 어떤 이유에서든 간섭할 권리가 없다. 침공 개시 나흘 전에 비밀 기지가 존재하고 중앙정보국이 침략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군대가 쿠바에 개입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상륙한 병력은 쿠바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미국이 조직한 사람들이었고 미국인 비행사들이 조종하는 미국의 비행기들이 관여했다. 케네디는 피그스만 침공의 국적을 표시하지 않은 해군 제트기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바 있었다. 이 비행기들에 탑승한 미국인 조종사 4명이 사망했지만 유가족들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진실을 듣지 못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연합이 반공이라는 전 국민적인 합의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미국의 일부 주요 언론이 케네디 행정부에 협조하면서 쿠바 침공에 관해 국민들을 기만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쿠바 침공 몇 주 전에 뉴퍼블릭은 중앙정보국이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으려고 했다.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 당시 케네디 대통령 보좌관이었다. 슐레진저가 미리 신문기사 사본을 받아보게 됐다. 슐레진저로부터 사본을 건네받은 케네디는 기사를 싣지 말라고 요청했고 뉴 리퍼블릭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뉴욕 타임스의 제임스 레스턴과 터너, 캐틀리지 역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임박한 침공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아서 슐레진저는 뉴욕 타임스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애국적인 행위였지만 돌이켜보건대 만약 그 언론이 무책임하게 행동했더라면 이 나라를 재앙에서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슐레진저를 비롯한 냉전 합의하의 자유주의자들을 괴롭힌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간섭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1960년에 이르러 뉴딜과 전시에 급증한 공산주의 급진주의의 물결을 분쇄하기 위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5년간의 노력은 성공을 거둔 듯 보였다. 공산당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당 지도자들은 감옥에 있었고 당원 수는 줄어들었으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했다. 노동조합 운동 자체도 전에 비해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군사 예산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핵무기 실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인체에 잠재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원자력위원회는 핵실험의 치명적인 효과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리더스 다이제스트, 미국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지닌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1955년에 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에서 벌이는 핵실험에 관해 겁주는 이야기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1950년대 중반에는 방공호를 구축하자는 광적인 소동이 있었다. 집에 방공호를 구축해 놓으면 핵폭발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떠들어댔던 것이다. 정부 자문위원이었던 과학자 허먼 칸은 수소폭탄 전쟁에 관해 라는 책에서 세계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고도 핵전쟁을 하는 게 가능하므로 사람들은 핵전쟁에 관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헨리 키신저라는 정치학자는 1957년에 출간된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적절한 전술을 사용한다면 핵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거대한 빈민가를 보유한 영구 전시경제 상태였지만 기존 상태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 돈을 벌면서 일하고 있다. 부의 분배는 여전히 불평등했다. 44년에서 61년 사이에 부의 분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체 가구 중 최하층 5분의 1이 총 소득의 5%를, 최상층 5분의 1이 45%를 벌었다. 53년 당시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1.6%가 80% 이상의 법인 주식과 90%에 가까운 법인 채권을 소유했다. 20만 개의 기업 가운데 약 200개의 대기업, 전체 기업의 0.1%, 대기업이 국가 전체 제조업 자산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었다. 존 F 케네디가 취임 첫 해를 보내고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대통령이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소득이나 부, 조세, 특혜 분배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레스터는 케네디의 예산 교서가 실험 문제에 대한 더욱 야심적인 정면 공격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전선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려 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레스턴의 말을 들어보자. 대통령은 공장 확충과 현대화를 위한 기업 투자에 대해 세금 우대 조치를 취한 데 동의했다. 대통령은 민권을 둘러싸고 남부의 보수주의자들과 싸우려고 안달이 나 있지 않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임금 인상 요구를 낮추라고 촉구해왔다. 또한 대통령은 국내 전선에서 기업들과 냉전을 치를 의사가 없다면서 기업계를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정부 보증 주택 공급에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이전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그 대신 이를 원하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대통령은 미국 정치의 중도적인 집안으로 확실히 이동했다. 이 중도적인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한 듯 보였다. 흑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었다. 공격적인 대외 정책도 지속시킬 수 있었다. 이 나라는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60년대 미국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련의 폭발적인 반란이 일어나 안정과 성공에 관한 체제 측의 판단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아니면 폭발해버릴까? (1950년대와 60년대) 북부와 남부에서 벌어진 흑인 봉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억압받는 민중들의 기억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으며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봉기란 언제나 수면 바로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행동이다. 미국의 흑인들은 노예제의 기억과 뒤이은 인종차별과 린치, 굴욕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 흑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일부분이었다. 1930년대 랭스턴 휴즈는 레녹스 로의 벽화라는 시를 썼다. 훗날로 미뤄진 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라버릴까? 햇빛 아래 건포도처럼 아니면 종기처럼 골마서 터져버릴까? 썩은 고기처럼 고약한 냄새가 날까? 아니면 겉이 딱딱하고 굵고 설탕가루가 생길까? 끈끈한 사탕처럼 어쩌면 무거운 짐처럼 처질지도 모르지. 아니면 폭발해버릴까? 조회함과 정교함이 뒤섞인 복잡한 통제 사회에서는 종종 예술 속에서 은밀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흑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블루스는 감상적이긴 했지만 분노를 숨기고 있었고 재즈는 흥겹긴 했지만 반란을 예고했다. 훗날 할렘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조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클로드 맥케이는 1920년대에 시를 한 편 썼는데 헨리 캐버트 로지는 젊은 흑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위험한 조류의 예로서 이 시를 연방의회 의사록에 끼워 넣었다. 결국 죽을 운명이라면 돼지처럼 죽지는 말자. 사로잡혀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힌 채 우리에 갇힌 돼지처럼 인간처럼 저 잔인하고 비겁한 무리에 맞서리라. 벽에 짓눌려 죽는다 해도 끝까지 싸우리라. 카운티 컬린의 시 사건은 미국의 흑인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겪었을 기억, 모두 다르지만 또한 모두 똑같은 기억을 일깨워준다. 한 번은 옛 도시 볼티모어를 구경 다니며 가슴 가득 머리 가득 기쁨에 넘쳤죠. 그러다 볼티모어 토박이 하나를 만났는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전 8살이었고 아주 작았어요. 그 애 역시 더 크진 않았고요. 그래 웃어 보였더니 아이가 혀를 날림내밀고 나더러 깜둥아 하더군요. 전 볼티모어를 샅샅이 구경했어요. 5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기억나는 건 난 하나 그것뿐이에요. 스카치보로의 소년들 사건 당시 스카치보로의 소년들. 컬리는 통렬한 시 한 편을 통해 백인 시인들이 정의를 짓밟는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펜을 들어 항의하면서도 이번에는 흑인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침묵을 지킨다고 지적했다. 컬린이 쓴 시의 마지막 년은 다음과 같다. 확실히 나는 말했다. 이제 시인들이 노래하리라고. 하지만 시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외견상의 굴종, 실제 상황에서 보이는 톰 아저씨와 같은 행동, 무대 위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아양을 떠는 검둥이, 자기 비하, 조심스러운 몸가짐조차도 원한과 분노, 에너지를 감추고 있었다. 흑인 시인 폴 로렌스 덤바는 민스트럴 쇼가 횡행하던 세기 전환기에 우리는 가면을 쓴다를 썼다. 우리는 희죽 웃으면서 거짓말하는 가면을 쓴다. 가면은 우리의 뺨을 감추고 눈을 가린다. 우리는 노래한다. 그러나 우리 발밑에 흙은 거칠고 길은 머나니. 하지만 세상은 다른 꿈을 꾸게 내버려 두자 우리는 가면을 쓴다.
당대의 흑인 가수 2명은 민스트럴 쇼를 공연하면서 동시에 쇼를 풍자했다. 버트 윌리엄스는 조지 워커가 벽보를 통해 자신들을 진짜 검둥이 이총사라고 광고했을 때 네이선 허긴스의 말처럼 그들은 백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우스꽝스러운 품위와 스타일을 부여한 것이었다. 1930년대에 이르면 많은 흑인 시인들이 가면을 벗었다. 랭스턴 휴즈는 나 또한을 썼다. 나 또한 미국을 노래한다. 나는 검은 형제. 그들은 부엌에서 먹으라고 나를 내보낸다. 손님이 오면 그러나 나는 웃음을 짓고는 잘 먹고 무럭무럭 잘한다. 내일 나는 식당에 앉을 것이다. 손님이 오면. 웬덜린 베네트는 이렇게 썼다. 나긋나긋한 흑인 소녀들을 보고 싶다.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석양빛. 하늘을 배경으로 검게 새겨진 노래를 듣고 싶다. 이교도의 불가에 모여 앉은 낯선 흑인 민족의 소리를. 소용돌이를 느끼고 싶다. 내 슬픈 민족의 영혼을. 민스트럴 쇼의 웃음 속에 숨겨진 마거리 워커의 산문신의 민족을 위해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새로운 지구가 떠오르게 하자. 다른 세계가 태어나게 하자. 하늘을 가득히 피로 물든 평화를 새기자. 용기가 충만한 2세대가 나서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치유의 힘으로 가득한 아름다움과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힘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피 속에서 맥박치게 하자. 군가가 쓰이고 만가가 사라지게 하자. 이제 한 인종이 일어나 세계를 지배하게 하자. 1940년대에는 흑인 남자로 천재적인 소설가였던 리처드 라이트가 있었다. 1937년에 발표된 라이트의 자서전 흑인 소녀는 무한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한 예로 라이트는 백인들이 재미삼아 다른 흑인 소년과 싸우도록 자신을 부추기고 괴롭힌 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흑인들이 서로 대립하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흑인 소녀는 모든 굴욕감을 부끄럼 없이 표현하고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백인의 남부는 검둥이라 안다고 했고 나는 백인의 남부가 검둥이라고 일컫는 존재였다. 글쎄, 백인의 남부는 결코 나를 알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백인의 남부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글쎄, 나는 한 번도 내 위치를 느껴본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내 깊은 곳에 자리한 본능은 백인의 남부가 내게 지정한 위치를 항상 거부하게 만들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다. 그리고 남부 백인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도 나 자신이 가진 인간성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진 못했다. 그 모든 것, 굴욕당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뜨겁고 벤처럼 다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의 징후, 모든 것이 때로는 가면을 쓴 채 때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시와 산문 음악에 나타나 있었다. 흑인 소년에서 라이트는 미국의 흑인 어린이들을 침묵하도록 길들이는 과정에 관해 말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있었다. 검둥이들은 자신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느낄까?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가 보기에는 단 한 문장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승강기를 운전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봐 친구, 만약에 말이지 쟤들한테 경찰이나 린치를 하는 복도들이 없다면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소동만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리처드 라이트는 한때 공산당원이었다. 실패한 신에서 그는 이 시절에 관해 공산당에 대해 느낀 환멸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공산당은 인종평등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알려져 있었다. 1930년대 엘라베마에서 스카치버로 사건이 터졌을 때 대공황 초기에 남부의 불의에 의해 감옥에 갇힌 이 젊은 흑인들을 변호하는 데 결합한 세력이 바로 공산당이었다. 공산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유주의자들과 전국 유색인 지위향상협회의 비난이 반쯤은 사실이기도 했지만 흑인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진 백인 협력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진실의 다른 반쪽은 남부의 흑인 공산당원들의 엄청난 장벽에 맞서 조직화 활동을 하면서 흑인들의 경탄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었다. 버밍엄에서 실업자들을 조직한 흑인 조직가인 호지아 허드슨의 한 예였다. 또한 1932년 조지아에서는 광부였던 아버지를 폐렴으로 잃고 켄터키의 광산에서 일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엔젤로 헌든이라는 19세 젊은 흑인이 공산당이 조직한 버밍엄 실업자 협의회에 가입했고 얼마 뒤 공산당에 입당했다.
헌드는 훗날 당시의 이력안에 이렇게 썼다. 나는 평생 동안 혹사당하고 짓밟히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일주일에 몇 달러를 벌려고 탄광에서 배를 깔고 잤지만 임금을 강탈당하거나 무자비하게 삭감되고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았다. 난 도시에서 가장 열악한 구역에 살았고 전차를 탈 때면 마치 나한테서 무슨 역겨운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유색인용이라는 표지판 뒤쪽에 올라탔다. 나는 검둥이나 깜딩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존경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백인이면 누구에게나 내 선생님이라고 말해야 했다. 나는 늘 그런 일이 진절이 나기 싫었지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는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흑인과 백인이 나란히 함께 앉아서 함께 일하고 인종이나 피부색이 전혀 상관없는 조직들을 알게 된 것이다. 헌드는 애틀란타의 공산당 조직가가 됐다. 헌든과 동료 공산당원들은 1932년에 여러 실업자 협의회에서 지역위원회를 조직,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세를 보조해줬다. 그들이 조직한 시위에는 백인 600명을 포함 1000명이 참가했고 다음날 시위에는 실업자들에게 6,000달러의 구호금을 제공하기로 의결했다. 그날 그 직후 헌드는 체포되어 독방에 감금됐고 폭동을 금지하는 조지아 주법을 위반한 죄로 기소됐다. 헌든의 회고를 돌아보자. 조지아주 당국은 내 방에서 가져온 책자들을 펼쳐놓고 그 중에 몇몇 구절을 배심원들에게 읽어줬다. 그들은 꼬치꼬치 캐물었다. 고용주와 정부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검둥이들이 백인과 완전히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흑인지대, 엘라베마와 미시시피주의 넓은 흑토지대를 가리키는 말이자 이 지역과 지리적으로 겹치는 남부의 흑인 밀집지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흑인지대의 자결권 요구, 흑인들이 백인지주들과 정부 관리들을 몰아내고 흑인지대를 통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조하는가? 노동계급이 공장과 광산 또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고용주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아니 그 이상의 것도 믿는다고 말해줬다. 헌드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그의 유죄를 선고한 조지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1937년까지 5년 동안 투옥생활했다. 흑인들의 위험한 투쟁정신 공산당과 연결될 경우 더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투쟁정신을 기존 체제에 보여준 이들이 바로 헌든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와 똑같은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위험을 더 확대시킨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헌든의 재판 때 그를 변호한 흑인 변호사인 벤저민 데이비스,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결코 숨기지 않은 가수이자 배우인 폴 로버슨, 작가이자 학자인 두보이스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흑인들은 백인들만큼 반공주의자가 아니었다. 흑인들은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반공주의자가 될 수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헌든과 데이비슨, 로버슨, 두보이스 등의 정치적 기원회를 국가 전체가 아무리 악의적으로 헐뜯는다 하더라도 흑인 사회는 그들의 투쟁 정신을 높이 칭송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1930년대 곳곳에서 타오르던 흑인들의 전투적인 분위기는 국가가 한편으로 인종주의를 비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에서 인종분리를 계속 유지하고 흑인들을 저임금 일자리로만 밀어넣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표면 아래로 억눌린 채 서서히 끌어오르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의 인종 간 균형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흑인과 황인종이 전례 없는 규모로 밀려든 것이다. 소련과 냉전 경쟁이 시작되고 전 세계에 걸쳐 과거의 식민지들에서 일어난 검은 피부색의 반란이 막스주의 형태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제기되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종 문제에 대한 모종의 행동이 필요했으나 이것은 단지 전쟁 중의 약속 때문에 대담해졌다가 전후에도 자신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낀 자국 내 흑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 사회의 가장 악명 높은 실패 인종 문제에 관한 공산당의 지속적인 날카로운 비판을 맞받아칠 수 있는 미국의 존재를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에 두보이스가 한 말이 이제껏 이목을 끌지 못하다가 바야흐로 1945년에 이르러 점점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20세기의 문제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 문제이다. 1946년 말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임명한 민권자문위원회는 법무부 민권국을 확대하고
민권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며 린치를 금지하는 법안 및 투표권 차별을 저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고 권고하면서 고용상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트루먼 위원회는 이런 권고를 제출하는 동기를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렇다. 도덕적인 이유라고, 즉 일종의 양심의 문제라고 말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역시 있었다. 인종차별은 이 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사상시켜버림으로써 커다란 비용을 야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국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전후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미래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행동을 해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정치에서 우리나라의 민권 기록이 쟁점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다. 전 세계의 신문과 라디오가 우리의 민권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서로 경쟁하는 철학을 가진 이들이 우리의 결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후한무치하게도 왜곡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공허한 협잡에 불과하며 우리나라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시종일관 억압한다고 입증하려 애쓰고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 눈에는 어이가 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우방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계가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민권 기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것도 아니고 또 민주주의란 이상의 최종적인 승리가 그렇게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은 이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 속에 부상하게 됐다. 어마어마한 문제, 세계 재패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트루먼의 위원회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행동을 해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작은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의회는 민권자문위원회가 요청한 법안을 제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루먼 1948년의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진보당 후보 헨리 윌리스를 중심으로 한 좌파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었다. 트루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종분리를 고수했던 군대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종평등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이 대통령령은 선거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군대에서 흑인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기도 했다. 군대에서 인종차별을 완전히 없애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트루먼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공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18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통과된 일련의 법률과 헌법 수정조항 14조와 15조로 대통령은 인종차별을 일소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들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어떤 대통령도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트루먼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트루먼은 주간 교통시설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요청했지만 1887년의 특별법이 이미 주간 교통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행정조치로 집행된 적이 없었을 뿐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인종평등을 제도화하도록 헌법에 수정된 지 90년이 지난 뒤에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법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남부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였다. 예비선거에서 흑인의 투표를 배제하는 데 동원됐던 백인 예비선거 제도가 헌법에 위헌된다고 판결했다. 마침내 1954년에 대법원은 1890년대 이래 고수해왔던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깨뜨렸다. 전국 유색인 지위향상협회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의 이의를 제기하는 일련의 사건을 대법원에까지 가져왔고,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이제 대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의 인종분리가 열등감을 만들어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공립학교 분야에서 분리되지만 평등하다라는 원칙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변화를 촉구하진 않았다. 1년 뒤 대법원은 아주 신중한 속도로 인종분리시설에서 인종통합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 신중한 속도로라는 지침은 있은 지 10년 뒤인 1965년까지도 남부학군의 75% 이상에서 여전히 인종분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것은 극적인 판결이었다. 그리고 1954년에 미국 정부가 인종차별을 불법화했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 내에서도 말과 실제 현실 사이의 통상적인 격차에 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은 기분 좋은 변화의 징조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급격한 진보처럼 보이는 것이 확실히 흑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1960년대 초 남부 전역에서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1960년대 말에는 100여 곳의 북부 도시에서 흑인들이 거센 봉기를 벌였다. 가슴 깊이 새겨진 노예제의 기억, 시와 음악에 각인된 일상적인 굴욕감, 때때로 모습을 드러내는 분노의 폭발과 그보다 흔한 음울한 침묵, 이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에게 흑인들의 행동은 놀랍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그런 기억 가운데 일부는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임이 드러난 공언된 발언, 통과된 법률, 내려진 판결에 관한 기억이었다. 그와 비슷한 기억 그리고 나날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반란은 언제나 촉각을 다투는 현실이며 누구도 맞추어 놓지는 않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련의 사태만 벌어지면 폭발해버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1955년 말 엘라베마의 주도 몬고메리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43세 재봉사인 로자 파크스 부인은 체포된 지 3개월 뒤에 왜 자신이 시내버스에서 인종분리를 규정하는 몬고메리시 법률을 따르지 않았는지, 왜 버스에서 백인용 좌석에 앉기로 결정했는지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했습니다. 온종일 일하고 나니 무척 피곤했습니다. 저는 백인들이 입는 옷을 다루느라 합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이런 생각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운전사가 저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하고 그의 요구에 따를 마음이 들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간 거지요. 운전사는 경찰관을 불렀고 저는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